이제 이 시간에는 부동산 개발 그리고 관리 설명드릴 텐데 교재는 498페이지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는 먼저 나오는 것이 부동산 이용 그리고 부동산 관리, 이어서 부동산 개발 그리고 마케팅 연결될 텐데, 자,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부동산 이용 나오는데, 부동산 이용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최유효 이용. 자, 이 의미부터 확인해 봐요. 자, 개념을 한번 보면 4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자, 이것을 최유효 이용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는데, 이것은 일본의 감정평가 기준에 정의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부동산 최유용의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자, 개념은 최유효용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보아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 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 그랬을 때 최유효 이용을 다른 말로 최고 최선의 이용, highest and best use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최유효 이용은 부동산의 용도가 이미 제한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최유효 이용의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제한된 용도로만 이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부동산의 용도가 워낙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최유효 이용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유효용의 이론적 근거는 바로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해서 이제 용도의 다양성이 최유효용의 판단 근거가 된다. 자, 그러면 개념 이렇게 확인했는데, 가령 어떤 부동산 하나 있을 때, 어떤 땅이 하나 있을 때 이 땅을 과연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더라. 그럼 판단할 때는 세 가지 복합 개념으로 판단한다. 법률적 개념,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최유용의 판단 기준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이름해서 부동산의 복합 개념 그러죠. 그래서 복합 개념 측면에서 최유효용을 판단해야 되는데, 먼저 최유효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공사법적 규제에 적합한 합법적인 이용이 된다. 이게 아무리 수익이 많이 발생해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불법적인 이용은 최유효 이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법적 기준에 적합한 합법적인 이용이 돼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법률적 측면에서 최유용의 판단 근거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것이 이제 실제 수요를 발생할 수 있는, 그죠?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수요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이용돼도 실제 수요가 없으면 어때요? 이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요를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 이용, 합리적 이용이 돼야 된다. 이게 합리적 이용의 의미는 바로 실제 수요를 발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세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즉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이용,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합법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이용이 돼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의 이용 방안이 여러 개 있다. 여기다가 뭐 호텔 지어서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파트 지어서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 5,000평 된다 했을 때 또 아니면 또 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빌딩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고, 아니면 마트를 지어서 운영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용 방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파트나 오피스 빌딩이나 마트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근데 호텔은 숙박업소로서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허가 안 된다. 그러면 이 호텔은 합법적인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최유효의 그 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합법적이어야 되고, 또 두 번째 합리적이 된다. 즉 실질적인 수요를 발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럼 네 가지가 다 실질적인 수요를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요 네 가지가 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때? 합리성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해야 된다.
이 네 개 짓는 게 다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된다. 어떤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은 어때요? 초역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용도 중에서 요 합리적이거나 물리적 채택 가능한 것은 네 가지가 다 충족하는데 만약에 호텔 짓는다 그러면 이것은 불법적이다. 즉 법으로 허가가 안 된다고 한다면 호텔은 제외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물리적 채택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용 방안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수익을 실현하고 최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용, 이것이 바로 최유효 이용이 된다. 근데 이때 최고의 수익은 단순히 예측만을 통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충분히 지지될 수 있는 수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이용 방안 중에서 이건 합법적이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세 가지가 충족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최유효익이 될 수 있을 텐데 아파트 지어서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 봤더니 순현가가 30억 나왔다. 오피스 빌딩은 20억 나왔다. 마트는 5억 나왔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합리적인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순현가가 만약에 30억이라는 것은 이 땅을 갖다가 아파트로 개발하면 투자자의 요구하는 수익을 충족하고도 30억을 더 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충분히 합리성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물리 채택 가능하면 이 세 가지 이용 방안 중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발생하고 수익을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가치가 가장 높게 발휘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이용 방안 중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용도가 바로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가 바로 최선의 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른바 최유효 이용. 개념과 근거, 판단 꼭 확인해 두시고 이론적 근거는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최유용의 판정을 한번 보세요. 499페이지 밑에 표를 보시면 자, 어떤 일단의 토지가 합법적이고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이용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이 토지가 개발되어서 A, B, C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용되는 것을 경험적 자료에서 가능하게 판단되는 시장가치에서의 개발 비용을 공제하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 가지 이용에 대한 최고의 토지 가치가 나온다. 여기서 최고의 토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이 바로 최유효 이용이 된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A로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억 5천이고 개발 이후에 시장 가치가 5억이다. 그럼 비용을 2억 5천 들여서 시장 가치가 5억 5천이 됐으면 이렇게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토지 가치 순수익은 3억이 되겠네요. B의 경우에는 개발 비용이 4억 들었고 그로 인한 시장 가치가 6억이다. 그러면 6억 가치에서 비용 4억 뺀 나머지 이용에 대한 순수한 토지 가치 수익이 2억 원이 되는 것이고 C는 3억 들여서 4억이 됐으니까 얼마가 되는 것이고 1억이 되는 것이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이 바로 뭐예요? A가 되죠. 그래서 A가 바로 최선의 이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이용 방안 중에서 최고의 가치 또는 최고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용, 이것이 바로 최선의 이용. 그래서 의미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고 기본적인 판단 원리까지 잘 확인해 두시면 더 좋고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넘어가서 이제 집약적 토지임과 입지잉여. 집약도 이거 의미만 간단하게 집약도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투입 또는 노동과 자본재 비용 이것이 집약도. 그래서 의미만 집약도는 토지의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재 비율 이것이 바로 집약도.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산 요소를 보면 크게 토지, 노동, 자본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주어진 토지에 대해서 다른 생산 요소인 토지와 자본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투입되어 있느냐는 정도 이것이 집약도.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토지의 단위 면적 했는데 이 얘기는 토지 면적이 어떻게 돼 있다? 제한돼 있다 해서 제한된 토지 면적에다가 다른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투입되는 정도, 이것이 집약도. 그러면 도시 토지에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다는 것의 의미는 도시 토지다 건물 높이를 높여가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건물 높이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본 투입이 많다는 것이고 집약도가 높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도시 토지의 집약도는 보통 건물의 높이나 밀집도로서 판단할 수가 있다. 그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 그래서 토지는 고정 요소로 하고 노동자본을 가변 요소로 해서 고정 요소인 토지 면적에다가 다른 생산 요소, 즉 가변 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투입되어 있느냐 하는 정도가 집약도. 의미만 간단하게. 그리고 집약 한계, 주방 한계는 출제빈도 거의 없는 것이니까 참고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이번에 집약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통상 땅값이 상승하면 집약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맞죠? 생산비가 절감되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집약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인구가 증가하고 토지 공급이 부족하면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집약도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 간단하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잉여 개념 보세요. 자, 입지잉여를 개념을 보니까 입지잉여란 입지 조건이 다른 입지보다 양호함으로써 다른 입지에서 얻는 이윤보다 더 많은 초과 이윤을 입지잉여라고 한다. 그리고 입지 조건에 따라서 동일한 산업경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에서 얻는 특별한 이익을 입지잉여라고 한다. 이것도 용어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가령 여기는 명동에 있는 50평짜리 점포이고 여기는 저쪽에 변두리에 있는 50평짜리 점포다. 자, 근데 명동에 있는 점포에도 의류점을 하고 그 다음에 변두리에 있는 점포에도 의류점을 한다. 똑같은 브랜드로, 요즘에 잘 나가는 브랜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똑같은 브랜드로 해서 똑같은 의류점으로 매장도 똑같은 규모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도 똑같이 의류점에 있어 의류의 가격도 똑같이 해서 동일하게 기업 경영을 한다. 그러면 동일한 경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똑같은 의류점이라고 하더라도 명동에 있는 점포하고 변두리에 있는 점포를 보면 어느 것이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겠다. 당연히 명동이. 그러면 명동이 왜 많이 발생하냐? 같은 기업 경영이라고 하더라도 변두리보다 명동이 훨씬 더 입지 조건이 양호해서 다른 입지에서 얻는 이익보다 더 많은 초과 이윤을 입지잉여라고 한다. 그래서 동일한 기업 경영이라고 하더라도 입지 조건이 양호해서 다른 데서 얻는 이익보다 더 많은 초과 이윤을 입지잉여라고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입지 조건이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지잉여는 모든 입지에 똑같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점포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입지 주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입지잉여는 어때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입지 조건을 가진 토지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입지 주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입지잉여는 다르게 발생한다. 보통은 일단 입지잉여가 발생하려면 일단 이용은 돼야 되고, 한계 입지상이라는 것은 이용은 돼야 되고, 그 토지를 가장 최유효 이용할 때, 즉 가장 수익을 많이 발생하게 이용할 때, 가치가 가장 많이 발휘도록 이용할 때 이것이 바로 입지잉여의 근거가 된다. 그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지잉여 개념이고, 그 다음에 도시 스프롤, 도시가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현상, 이것이 도시 스프롤. 자,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이게 도심이고 육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도시가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은 대도시의 도심에서 육각에서 당연히 육각에서 이런 데가 무질서하게 택지로 개발되는 것이 바로 도시 스프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주거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주거지뿐만 아니라 상업지나 공업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통은
도심보다는 대도시 외곽부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 스프롤지대는 최유효용에 당연히 무질서한 개발이니까 최유효용에 괴뢰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 지역은 추행이 괴뢰되기 때문에 집가 수준은 특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표준적 수준 이하로 형성된다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개념 확인했으면 그러면 이 스프롤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규제 수단이 우리나라는 뭐가 있다?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바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도시 스프롤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규제 수단은 바로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이다. 거기까지만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주분리와 직주접근. 직장은 도심의 주거는 변두리에 이게 직주분리고 반대로 나갔던 주거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곳이 직주 접근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자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보통 직장은 기업들은 전부 다 도심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직장이 도심에 있는데 불구하고 주거가 외곽으로 자꾸 나가는 것이 직주 분리 그래요. 직장은 도심에 주거는 변두리에. 그럼 직주 분리의 원인이 뭐냐? 도심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거기 쭉 설명되어 있죠. 또 도심의 집가가 너무 비싸고 또 도심지의 재개발로 인해서 도심주택이 철거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이 발달할 때 아니면 교통체증이 심할 때 교통체증이 심하면 외곽으로 나갔을 때 다시 도심으로 출퇴하기가 어려우니까 교통이 발달할 때 직주 분리가 되고 그래서 2번은 직주 분리의 원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주 분리가 계속된 결과 결과가 3번이죠. 직주 분리가 도심의 상주 인구가 감소한다. 직장은 도심의 주거는 변두리 하니까 낮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하다가 밤이면 외곽으로 가면서 도심의 상주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밤이면 어때요? 컴컴해지죠. 그러면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그만큼 출퇴근 인구가 많아지면서 도심의 유동비율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직주분리의 결과. 도심의 공동화, 다른 말로 도심의 상주 인구가 감소한다. 이걸 다른 말로 도넛 현상. 도넛 현상은 뭐냐면 도넛가 이렇게 쭉 생겼잖아요. 유곽이 통통하게. 그러면 이랬을 때 왜 도넛 현상이 생기냐면 자 낮에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 유곽으로 가다 보면 도심 쪽은 컴컴해지고 유곽은 환해지면서 위에서 보면 뭐처럼 생겼고 그렇죠? 도넛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도넛 현상이라고 한다. 반대로 나갔던 주거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직주 접근. 그 원인은 도심의 주거 환경이 좋아질 때 들어오죠. 도심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도심의 집가가 하락하고 그죠? 그래서 도심의 집가가 하락하고 도심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또 교통체증이 심하면 출퇴근이 어려우니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화가 바로 직주 접근의 결과. 그 결과 자꾸 안으로 들어오니까 도심의 건물이 고층화된다. 이것이 직주 접근의 결과. 이렇게 해서 직주분리, 주주권 구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직주분리, 주주권 각각 1, 2, 3번 있잖아요. 1번이 개념이고 2번이 원인이고 3번이 결과. 마찬가지 직주 접근도 1번이 개념, 2번이 원인, 3번이 결과 이렇게 해서 구분되는 것이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서 침입과 계승했는데 의미를 보면 침입은 종래 지역기능이나 인구집단에 새로운 지역기능이나 인구집단이 개입되는 것을 침입이라 그래요. 그리고 침입이 계속된 결과 종래 지역기능과 인구집단이 새로운 지역기능과 인구집단으로 교체되는 과정을 계승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천이 혹은 영어로 쓰면 석세션 그래요. 가령 대도시 근교에 농촌마을이 많이 있는데 그 농촌마을에 전원주택이 하나 둘씩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고 침입이라고 하고 침입이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동네가 전원주택 단지로 어떻게 돼요? 교체되죠. 그 교체되는 과정을 천이 또는 계승. 달리 또 보면 자, 지난번에 설명했던 하양여가를 보면 거기 보면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어느 주거지역에 저소층 가구가 하나 둘씩 이게 저소층 가구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주택 기능이 좀 더 떨어지고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서
노후되면서 그러면서 저소득층 계층이 하나 둘씩 들어오는 것이 뭐이고 침입이고 그 침입의 결과 나중에는 그 동네가 저소득층 주거지구로 완전히 교체되는 과정이 있죠. 이것을 계승 또는 전이 그래요. 그래서 하향료 과정을 갖다가 침입과 계승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의미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데 이 침입과 계승은 도시의 생태적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도시가 형성되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데 그 변하는 과정을 침입과 계승 과정을 통해서 변한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 여러 가지 특징을 보니까 확대 침입과 축소 침입이 있는데 확대 침입이 일반적이다. 이 말은 침입이 이루어지면 통상 토지 이용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확대 침입이 일반적이고 지가가 낮고 강한 흡인력이 있는 지역에 침입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원주민의 저항을 초래하기도 한다. 대도시 근교 농촌마을에 변호사들이 자꾸 들어오면 원주민들이 이거 뭔 일이냐 하고 저항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행정적 규제와 관계를 고려. 그 얘기는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것이라 규제에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적 규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취득이나 지역에 새로운 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침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건 일반적인 것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돼. 개념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계지의 변동 현상을 하는데 이 한계지 개념은 최근의 도시 형성이나 아니면 택지 형성 과정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되겠고 바로 이어서 이제 부동산 관리 부분 들어가서 보세요. 자, 부동산 관리 했는데 502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죠. 부동산 관리란 대상 부동산을 관리 유지하고 유지 보존하고 그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상의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용하고 개량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눈팅만 하고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운영 유지하는 것이 관리인데 관리가 왜 필요하냐 옆에 보면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전통적 이론으로서 도시화, 건축기술의 발달, 그리고 부재 소유자의 요구. 자, 도시화되면서 인구가 도시로 자꾸 집중하고 그러면서 토지 이용 규모가 커지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 건축기술이 발달하면서 건물이 대형화, 고층화되고 그러면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뭐 이 정도. 그리고 부재 소유자가 많아지니까 내가 직접 그 부동산을 관리 운영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전문적인 관리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도시화, 건축기술 발달, 부재 소유자 요구 이런 것 등이 전문적인 관리를 필요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정도만 들어가지 말고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개념은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중요한 것은 부동산 관리의 내용에서 부동산 관리는 세 가지 복합 개념의 측면에서 관리의 내용과 영역이 파악되더라. 그래서 부동산 관리 그러면 법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관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관리,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관리에서 법률, 경제, 기술 세 가지 복합 개념 측면에서 관리의 내용이 파악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하나 있다 아니면 어떤 토지가 하나 있다 그랬을 때 이 관리의 내용을 파악할 때 법률적 관리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경제적 관리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기술적 관리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출제가 비교적 잘 되거든요. 그걸 체크해서 볼 텐데 먼저 법률 측면에서 관리. 자, 거기 보니까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 관리. 자, 이것은 거기 보니까 밑에 네 번째 줄이죠. 법률적 관리란 법률적 이용가치 개선, 임대차 계약, 기타 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 등등등등을 통해서 법률상의 절차와 처리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관리 행위가 바로 법률적 관리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봤더니 법률적 관리 내용은 권리 분석, 권리관계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분석하는 것이죠. 또 계약 체결, 권리 분쟁에 대한 조정 등등등 이런 것이 법률적 관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존관리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는 어떤 건물을 경제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 건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비용은 극소화시켜서 합리적인 수익이 계속 요구되도록 유지되도록 하는 관리 이것이
경제적 관리, 합리적 수익 유지 관리가 바로 경제적 관리. 대표적인 것이 회계 관리, 인력 관리, 수지 관리 이런 것들이 경제적 관리인데 특히 인력 관리가 바로 경제적 관리의 내용이 되는 거 꼭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적 관리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유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리가 바로 기술적 관리. 특히 이제 뭐 경계가 불확실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경계 측량. 그럼 경계 측량은 언뜻 보면 법률적 관리와 구분하기 쉬운데 경계 측량 자체는 기술자들이 와서 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기술적 관리고 경계 측량을 통해서 경계의 분쟁에 대한 조정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법률적 관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꼭 구분해서 틀을 잘 잡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일 수 있을까요? 사도방지 같은 거. 내 땅인데 이리 지나가다가 자꾸 지나가길래 이걸 놔두면 방치하면 내 땅이 바로 나중에 도로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막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처음부터 사도되는 걸 방지해서 막아버릴 수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막아버리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기술적 관리. 특히 이제 건물의 경우에는 뭐뭐 있을 수 있냐면 거기 보니까 뭐뭐 있대요. 내용 한번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504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 구분되는데 위생관리는 청소, 소독 이런 것이죠. 그죠? 청소, 소독 이런 것이 바로 위생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설비관리는 각종 기기나 설비의 유지보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설비관리. 그리고 보안관리는 방범, 방제관리. 방범, 방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전관리는 건축물의 유지보수. 여기 보시면 기기나 설비의 유지보수면 설비관리이고 건축물의 유지보수이면 보전관리이고 방범, 방제관리, 보안관리 그 다음에 청소, 소독, 쓰레기 처리 이것은 위생관리 이렇게 해서 다 손으로 하는 것들이죠. 이것이 바로 기술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즉 물리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관리다. 이렇게 해서 핵심은 법률적 관리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경제적 관리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기술적 관리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제법 출제가 잘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잘 파악해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법률적 관리를 보존관리라고 하고 경제적 관리를 경영관리라고 하고 기술적 관리를 유지관리라고 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관리를 다 통틀어서 넓은 의미 광의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기술적 관리만을 얘기할 때 이것을 협의의 관리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기술적 관리는 협의의 관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넓은 의미 광의 관리라고 한다. 그 정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적 관리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경제적 관리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기술적 관리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구분하고 정리가 되셔야 돼요. 꼭 체크.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경계 측량을 통해서 경계 분쟁에 대한 조정했다. 그러면 뭐이고? 법률적 관리. 단순히 경계 측량에서 경계를 확정하는 것은 기술적 관리. 관리 인력을 채용하는 건 어느 관리? 인력 관리는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관리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경제적 관리 이렇게.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서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잘 구분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잘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의 영역을 보세요. 관리의 영역은 크게 시설관리 그리고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걸 다른 말로 부동산 관리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리고 자산 관리 구분되는데 이제 이건 어떤 측면에서 보냐면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시설. 뭐 고장나면 고치고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시설 관리. 단순한 시설 운영 유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관리가 바로 시설 관리. 가장 소극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건물주가 돈이 좀 많은 사람인데 그럼 건물주가 다 일일이 다니면서 계약하고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중개사나 이런 사람한테 맡겨서 임대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하게 되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관리가 바로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 관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시키고 자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이것이 자산관리,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측면에서 관리로서 이것은 적극적 관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례가 다 주어진 다음에 법률적 관리, 시설 관리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건물 및 임대차 관리 내용이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 관리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옆에 있는 표를, 표도 보셔도 되고, 그 504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 보셔도 되는데, 거기 보니까 시설관리 내용을 보니까 뭐뭐 있어요. 설비, 운전 및 보수, 에너지 관리, 청소, 방범, 방제 등의 보안 관리, 이런 것이 시설 관리. 열쇠 채우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건물 및 임대차 관리는 수입 목표 수립, 자본적 수익적 지출 계획 수립, 수선 유지하려면 유지 비용 들어가니까, 또 연간 예상 수립, 임대차 유치 및 유지. 임대차 유치 유지가 뭐냐면 일단 공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유치 자꾸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유치 및 유지. 그래야 임대료 수익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타 비용 통제. 이 건물 및 임대차 관리는 자산 관리와 다른 점은, 건물 및 임대차 관리는 좀 더 추가적인 자본 투입이 드는 것은 아니고 현 상태에서 이윤이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자산 관리는 현 상태보다 좀 더 추가로 투자해서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 및 매각, 사고 팔 수 있죠.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해서 좀 더 가치를 증진시키는, 그죠? 부를 극대화시키는 다양한 측면의 모색을 이루어지는 관리, 이것이 바로 자산관리. 그래서 시설관리가 소극적 관리에 반해서 자산관리는 적극적인 관리다, 이렇게 구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잘 구분해서 확인해서, 핵심은 요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구분하는 거, 그리고 구체적 사례로서 시설 관리 내용, 건물 및 임대차 관리 내용, 그리고 자산 관리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구분하는 거. 단순히 시설 유지가 시설 관리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관리가 건물 및 임대차 관리이고, 좀 더 추가 투자해서 가치를 증진시키는 개발 사업다고 하죠.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관리가 바로 자산 관리다. 그 정도의 흐름만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확인하고, 이어서 관리 방식.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 위탁 관리, 그 다음에 혼합 관리 구분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의미는 소유자가 직접 내 땅, 내 부동산 내가 관리하는 것이 자가관리, 전문업자에 맡기는 것이 위탁관리, 그리고 일부는 자가로 하고 일부는 맡기는 것이 혼합관리인데, 자가관리를 직접관리, 자연관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위탁관리를 말 그대로 간접관리, 간접관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외주관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혼합관리는 자가와 위탁을 절충한 형태로 보시면 되거든요.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이건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지문 한두 개씩 껴서 어떤 것이 많이 나오냐면,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와 혼합관리와 장단점이 구분되는 것이 출제가 잘 돼요. 근데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장점이 부과가 때문에 혼합관리 장점이 되는 것이고, 단점이 부과가 때문에 혼합관리 단점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는데, 요 둘의 경우 장단점 구분하는 거. 근데 이걸 구분할 때 그 구분되어 있는 표가 지금 506페이지 표 장단점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는데요? 외우는 것보다는 원리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비교만 해두시면 돼요. 우선은. 그러니까 자가관리의 장점은 거꾸로 해석하면 위탁관리의 단점이고, 위탁관리의 장점은 거꾸로 해석하면 자가의 단점이거든요. 가령 소유자의 통제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기밀 유지가 쉽고 보안관리가 양호한 것은 자가의 장점. 반대로 위탁은 소유자의 통제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고 기밀 유지가 어려운 것이 위탁의 단점. 반대로 위탁의 장점은 전문 기술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 그죠? 수요자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또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하는 것이 위탁의 장점. 반대로 단점, 자가의 단점으로서는 전문직을 활용하기가 어렵고, 또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하기 어렵고 타성화에 빠지기 쉬운 것은 자가의 단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서로 반대로 해석해서 자가의 장점은 거꾸로 위탁의 단점이고, 위탁의 장점은 거꾸로 해석해서 자가의 단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비교해서 구분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관리 방식의 장단점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관리정보체계, 이것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간단하게. 거기 보니까 부동산 관리에 대한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언제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해 놓은 것이 바로 부동산 관리 정보 체계 그랬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관리 그러면 어때요? 뭐 경비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는 바로 매니지먼트, 부동산을 경영,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자, 도서관에서는 어때? 책을 관리 운영하죠. 그러면 그러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놓는 거 맞잖아요. 마찬가지 부동산 관리회사에서 자기네 회사에서 관리하는 부동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를 수집해서 이것을 체계화 시켜놓은 것이 바로 부동산 관리정보체계인데, 이걸 체계화해서 관리 운용하려면 각각의 관리하는 부동산마다 식별번호가 부여돼야 돼요.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할 때 각각 책마다 식별번호 부여되듯이 이것도 식별번호가 부여되는데, 그 식별번호 체계가 바로 지역코드, 획지번호, 거래수 또는 거래순서, 거래유형 그랬는데, 이걸 그대로 암기하지 말고, 자, 첫 번째가 서울에 있는 고유번호 100번째 부동산이 첫 번째 거래가 발생했는데 거래형은 매수다.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원리만, 서울에 있는 100번째 부동산이 첫 번째 거래가 발생했는데 거래형은 매수다. 이 말은 서울은 지역코드, 100번째 부동산 이것은 고유번호, 획지번호, 그리고 첫 번째 거래, 두 번째 거래는 거래수 또는 거래 순서이고, 매수냐 임대냐는 것은 거래 유형. 또 서울에 있는 100번째 부동산이 두 번째 거래가 발생했는데 거래 유형은 매수다, 임대다. 이런 식으로. 부산에 있는 첫 번째 100번째 부동산이 아니면 10번째 부동산이 첫 번째 거래가 발생했는데 거래형은 매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논리적으로 확인하시면 되지, 이걸 암기한다고 뭐 지휘 이러지 마시고, 서울에 있는 100번째 부동산이 첫 번째 거래가 발생했는데 거래용은 매수다. 이런 식으로 논리의 흐름만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 뭐 시장 보고서, 정기 보고서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부동산별 관리 내용에서 주거용 부동산, 사무실 건물, 매장용. 매장용은 묘지가 아니고 상품 판매용 부동산이거든요. 그것도 참고. 그 다음에 공업용 부동산 했는데 각각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임대차 유형과 그 다음에 임대차 유형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넘어서 임대차 계약의 흐름을, 임대차 활동의 흐름을 파악할 텐데, 먼저 임대차 유형 5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임대차 유형 그리고 임차자 선정 기준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가장 핵심. 뭐 임대차 활동이나 임대차 계약은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부동산 갖고 있는 것을 임대 운용하는 것이 임대차 활동이고, 임대차 활동하는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이니까 문제 없는데, 문제는 이제 임대차 유형이 조임대차, 그 다음에 순임대차, 그리고 비율임대차 구성되는데, 먼저 조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때 순수한 임대료 이외에 그 부동산을 관리 운용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가산해서 임대료로 지급하는 것이 바로 조임대차. 이건 특히 어디에만 쓰냐면 주거용 부동산에 많이 쓰인다. 반대로 순임대차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를 결정할 때 먼저 순수한 임대료만 결정하고, 나머지 필요한 경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전 협상에 의해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로 순임대차. 이건 어디에만 쓰냐면 공업용 부동산에 많이 쓰인다. 자, 이거 왜 그렇게 구분되냐면, 조임대차의 경우는 그 임대부동산을 임차 운용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집집마다 거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비용이 얼마다 해서 한꺼번에 합해서 순수한 임대료와 같이 합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주거용에 많이 쓰이는 것인데, 공업용의 경우에는 순수한 임대료 말고 그 건물이나 공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때요? 공장을 어떻게 운영에 따라서 비용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때요? 계산해서 가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순수한 임대료만 정하고, 나머지 필요한 경비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도로 정하는 것이 바로 비율임대차. 그래서 공업용이 많이 쓰는데 공업용의 경우에는 순임대차가 쓰이는데 순임대차는 다시 1차, 2차, 3차 구분되는데 그 여러분 교재 한번 볼까요? 그 1차 순임대차는 뭐뭐 있는가 확인하고 2차는 1차에다가 보험료를 더하고 3차는 2차에다가 수선유지비를 더하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는 1차에서 3차로 갈수록 훨씬 더 부과되는 비용이 많다. 그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해 두시면 되고 다 암기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공업용에 많이 쓰이되 특히 공업용에는 3차 순임대차가 많이 쓰인다. 그것만 간단하게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율임대차는 임대료를 지불할 때 임대부동산을 통해서 얻은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것이 비율임대차. 가령 이 점포를 갖다가 임대할 때 임대료 얼마냐 할 때 평당 얼마 이게 아니라 이 임대부동산을 통해서 얻은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 만약에 매출액이 5%가 아니면 매출액이 20%가 임대료다. 그럼 매출액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가 돼요? 100만 원이 되겠지. 500만 원 20%가 임대료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비율임대차인데 이건 특히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점포 매장에서 수수료 매장 들어봤죠? 그 수수료 매장이 바로 비율임대차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매출액 일정 비율 이렇게 않고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2천만 원까지는 임대료가 뭐 10%, 2천만 원을 초과해서 5천만 원까지는 임대료가 7%, 그리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5%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5천 초과하는 부분은 임대료가 5%다. 그랬으면 만약 이 점포의 매출액이 7천만 원이었다. 그럼 임대료가 얼마냐? 먼저 2천만 원에 10%면 얼마? 200만 원이죠. 또 2천에서 5천까지니까 초과했으니까 3천에 7%면 3천에 210만 원이네. 그리고 5천원 초과하는 부분 2천만 원이잖아요. 7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5%니까 100만 원에서 510만 원이 바로 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과 누진세처럼 단계적으로 임대료 비율을 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 비율임대차는 그래서 어디 많이 쓰냐면 상품 판매 부동산, 즉 매장용 부동산에 많이 쓰인다 하는 것이 포인트로 잡아두시면 되고 특히 매장용 부동산은 매출이 많을수록 고객이 많이 드나들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매장에 대한 손실이 많기 때문에 임대료도 비싸야 된다는 것이 논리적 근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유형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것이 주거용은 주임대차, 공업용은 순임대차, 매장용은 비율임대차인데 또 임대차 유형에 따라서 임차차 선정 기준을 보면 주거용은 기존 임차인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가는 유대성이 임차자 선정 기준. 그리고 공업용은 그 부동산이 당일 임대차 활동이 얼마나 적합할 것인가는 적합성이 임차 선정 기준. 그리고 매장용은 예상 매출액 또는 가능 매상고. 예상 매출액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진 것이니까 가능 매상고 이것이 임차자 선정 기준 된다. 그래서 용도에 따른 임대차 유형과 임차자 선정 기준 간단하게 잘 정리해서 확인해 두셔야 돼.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유지활동에서 일상적 유지활동, 예방적 유지활동, 대응적 유지활동 간단하게 늘상 하는 거 청소하고 소독하고 쓰레기 버리고 하는 것이 일상적 유지활동이고 예방적 유지활동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수립된 유지 계획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부품을 교환하고 점검하는 사전적 유지활동이 바로 예방적 유지활동이고 마지막으로 대응적 유지활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 사고가 터졌을 때 그에 대체해서 이루어지는 활동 이것이 대응적 유지활동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방적 유지활동. 왜냐하면 일단 사고가 터져버리면 건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해서 그 유지활동의 유형, 일상적 유지활동, 예방적 유지활동, 대응적 유지활동 개념만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의 생애주기하고 내용연수 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확인. 내용연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수명. 물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간이 바로 물리적 내용연수이고 그 건물이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기간이 바로 기능적 내용연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건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걸 유지하는 데 소요된 비용보다 커야 되는데 점점 수익이 작아지고 비용은 커지면서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면 더 이상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그 건물로부터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더 이상 사용 수익을 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기간이 바로 경제적 내용연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으로 정한 내용연수가 바로 행정적 내용연수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부동산의 경우 특히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삼는 내용연수가 바로 경제적 내용연수. 의미만 확인. 물리적 사용 가능한 기간 사람으로 본다면 그냥 더 이상 숨 못 쉴 때까지가 바로 물리적 내용연수.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까지가 바로 기능적 내용연수. 더 이상 돈을 못 벌 때까지가 경제적 내용연수. 그죠? 법으로 정한 내용연수가 바로 행정적 내용연수. 개념 어렵지 않거든요.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건물의 생애주기는 전개발 단계, 그 다음에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마지막 네 번째로 노후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폐물 단계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전개발 단계는 개발 계획이 이루어진 단계죠. 개발 전 단계. 개발 계획이 이루어진 단계, 이것이 전개발 단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축 단계, 건물이 막 지어진 상태의 단계가 바로 신축 단계. 건물의 물리적인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 이것이 신축 단계. 그리고 안정 단계는 건물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단계, 이것이 안정 단계인데 가장 장기간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 이것이 안정 단계. 이게 포인트는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 신축 단계이고 경제적 유용성,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단계죠. 경제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안정 단계. 가장 장기간이고 그리고 이걸 잘 운용할수록 안정 단계는 길어지는 것이고 노후 단계는 이제 말 그대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리적 기능 상태 급격히 악화되는 단계, 이것이 노후 단계. 따라서 이때는 악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투자하는 것은 그때그때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죠. 추가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추가 투자하고 말 그대로 더 유지보수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은 바로 안정 단계에서 많이 해야 되고 노후 단계는 이미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좀 더 조심스러울 것이고 완전 폐물 단계는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단계, 철거 단계가 바로 완전 폐물 단계인데 이 중에서 가장 장기간 안정 단계, 그 다음에 경제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 안정 단계,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 신축 단계이고 조심할 거.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건물의 가치가 높게 발휘되는 단계는 바로 신축 단계. 새 건물일 때 가장 건물의 가치가 높은 것이거든요. 차도 세차할 때 가장 건물의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이고 이렇듯이 부동산의 가치가 가장 높은 단계는 바로 신축 단계. 틀 잘 잡아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순서와 특히 이 두 가지의 특징만 잘 구분해 두시고 나머지는 순서만 간단하게 체크해 두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이용과 관리 확인하시고 잠시 휴식 후에 부동산 개발과 마케팅 공부하십니다.